신부님 우리 신부님 3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 밖의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밀코. 평범한 농부로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과 함께 사는데 어느 날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프란츠아사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뒤에도 매년 마을을 방문하자 불편해하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신이 저지른 짓을 돈 까밀로에게 털어놓는다. 그 내용인즉 그는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빨치산의 연락책이었는데 그걸 목격한 프란츠가 자신을 반역자 라고 부르며 달려들자 죽음의 공포에 의해 프란츠를 쏴 죽여서 그의 아내를 볼면목이 없다는 것. 반역자라고 안 불렀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사실 프란츠는 밀코의 아내를 꼬셔서 밀코를 밀고하게 했다. 돈 까밀로는 밀코의 아내가 죽기 직전에 그 사실을 들었지만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밀코에게 말해줄 수는 없었고 대신 프란츠의 아내와 결혼하도록 주선한다. 알고 보면 프란츠의 아내와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 결국 돈 까밀로의 권유대로 프란츠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다. 2. 다리오 까모니.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아버지가 파업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에게 구타를 당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파시스트 정당의 행동대원이 되어 한동안 공산주의자 박멸 파시스트 반대자 응징에 가장 열을 올리다가 그만두었지만 무솔리니가 정계에서 쫓겨나고 이후 자신이 괴롭힌 마을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 도망갔다. 그래도 고향이 그리워서 6년 뒤 아메리카 원주민으로 변장하고 왔는데 극한의 원한을 가진 빼뽀네에게 걸려 사제관으로 도망치지만 결국 잡혀 기름을 2컵 먹을 위기에 처하나 사제관 벽에 걸려있던 돈 까밀로의 엽총을 가지고 위협해서 빼뽀네에게 또 피 맞아 기름 1컵을 먹인다. 기름을 먹은 빼뽀네를 사제관에서 쫓아낸 후 까모니는 빨갱이 놈들이 몰려오면 여기서 싸우다 죽겠다면서 배짱을 부리지만 돈 까밀로가 그 총은 빈 총이며 총알이 든 서랍 열쇠는 내 주머니에 있다. 날 때려 눕혀야 총알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자 예전의 빚을 청산한다고 자신도 기름을 1컵 먹고 변장을 지우고 떠난다. 이후에 돈 까밀로는 돌아온 빼뽀네와 마주 앉아놔도 그놈에게 위협을 받아 또 기름을 1컵 먹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빼뽀네가 혼자 굴욕을 느끼지 않게 해주지만 예수에게 총이 장전되지 않은 거랄면서도 빼뽀네가 기름을 먹이게 내버려 뒀다고 혼나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판본에 따라 다소 묘사가 다르다. 추가 설명. 백제판 예수님이 너에게도 피 맞아 기름을 먹은 것과 똑같은 처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돈 까밀로가 투덜대면서 화장실로 달려간다. 서교판 예수님이 너도 피 맞아 기름을 큰 잔으로 하나 가득 마셔야 했겠구나라고 얘기하시자 돈 까밀로는 예전에 그 일이 생각나 얼굴이 굳어진다. 이후 예수님이 일을 잘 처리했다면서 칭찬하고 돈 까밀로는 까모니가 인디언으로 변장하느라 쓰고 왔다가 놓고 간 깃털머리 장식을 벽에 건 총 옆에 나란히 걸어놓는다. 3. 치로 앤드 피로티. 바사마을의 지주들. 치로는 아르헨티나에서 젊음을 다 바쳐 벌어온 목돈으로 황무지를 구입해서 뼈 빠지게 일해 지주가 된 자수성가형 공산주의자이고 피로티는 기름진 농장을 소유한 금수저 가톨릭 신자로 원래부터 상성이 안 좋았다. 그런 와중에 1908년 파업으로 성당에 신부만 남았을 때 47 피로티만 미사를 드리러 오고 복사를 서게 되었는데 마침 치로가 패거리를 몰고 왔다가 피로티가 총을 쏴서 총상을 입었고 이에 대한 복수로 치로는 상처를 치료한 뒤 트랙터를 끌고 가 피로티의 농장의 헛간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훗날 이 앙숙의 손자와 손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두 지주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이에 손주들이 돈 까밀로와 빼뽀네에게 가서 법적 결혼 허가를 받으려다 실패하자 어느 성당도 우릴 받아주지 않는다면 강 밑바닥에 있는 성당에 가서 결혼식을 하겠다면서 강에 몸을 던져 동반자살을 기도한다. 이에 돈 까밀로가 피로티에게 빼뽀네가 치로에게 둘을 구할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피로티는 카밀로 면전에 그따위 것들 죽어도 그만입니다. 라는 소리를 하자 격분한 까밀로에게 내 놈이나 지옥으로 처자러 가라. 라며 일가를 들어야 했다. 거기에 이런 가주의 행태에 질린 피로티에 온 가족들이 전부 까밀로를 따라가 혼자 남겨진다. 모든 상황이 끝나서야 치로와 피로티가 나타났고 서로 주먹 한 대씩 주고받은 끝에 까밀로와 빼뽀네 손에 서로 박치기로 기절한다. 그와 별개로 피로티 본인도 독실한 신자의 기민당 지지자라 돈 까밀로와 여러모로 죽이 맞아 정치와 관련된 에피소드에 종종 등장한다. 4. 마리오리노 앤드 지나.
마리오리노는 치로의 손자, 지나는 피로티의 손녀다. 그들의 첫 만남은 서로가 23살일 때 그 두 집안의 경계가 되는 수물된 교회가 보이는 호수가 있는 언덕의 나무 밑에서 우연히 만나 싸운 것이었지만 이후 서로 사랑에 빠진다. 집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 돈 까밀로와 빼뽀네에게 도움을 청해도 안 받아주자 결국 수물된 교회로 가 자살을 결심한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도망간 걸 알게 된 양측 집안 사람들이 난리가 났고 돈 까밀로와 빼뽀네의 중재 덕분에 무사히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 그 후 성당에서 마리오리노와 지나의 결혼식이 열렸는데 빼뽀네와 돈 까밀로가 거대한 몽둥이로 무장하고 들러리 겸 주례 겸 바운서 역할을 맡아 아무 일 없이 끝났다. 다만 결혼한 후에도 사상 차이로 서로 으르렁대는 것은 여전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는 당시 쫓겨나 있던 돈 까밀로의 임지로 가서 원정 출산을 함으로써 돈 까밀로에 대한 고마운 본당 신자들의 충성심을 인증했다. 참고로 이 사건 이후로 양측 집안 아이들이 같이 노는 등 양측의 갈등은 해결된 듯하다. 5. 크리스티나. 본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자 작중의 주제를 담당하는 인물. 판본에 따라선 쥐세삐나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은퇴한 할머니 선생님으로 연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왕정시대와 파시스트, 공화국의 역사를 모두 체험한 인물로 마을 사람들을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3대가 지나도록 가르친 바싸 마을의 교사. 이 덕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은사로 여기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크리스티나가 물건을 살 때 은근슬쩍 선생님 몰래 물량을 더 얹어주는 등 생활의 편의를 몰래 도와주고 있다. 다만 무게를 달아 파는 고기나 버터는 주문보다 더 얹어줄 수 있어도 개수를 확실히 셀 수 있는 계란만은 그렇게 해줄 수 없었지만 제자인 마을 의사가 건강에 안 좋으니 계란은 드시지 마세요 하고 처방하면서 해결해 버렸다. 참고로 학교에소를 타고 온 빼뽀네를 퇴학시킨 장본인이다. 맞춤법이 엉망인 읍장 빼뽀네의 성명서를 색연필로 오탈자를 교정하고 채점한 후 40점 뒤 학점. 이 멍청아? 라고 패기 넘치게 디스하기도 했다. 은민들에게 공지하는 성명서였던 만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 붙었고 실제로 그 모습을 빼뽀네의 패거리도 여러 명 보았다. 망신도 큰 망신이었지만 빼뽀네 패거리는 아무 말 못했다. 보통 때라면 맞춤법이 엉망인 빼뽀네의 성명서가 나올 때마다 곳곳에서 비웃음이 넘쳐 흐르고 빡친 빼뽀네가 주먹을 휘두르는 전개로 가지만 크리스티나는 존경하는 은사님이라서 차마 반대할 엄두도 못 냈다고. 게다가 빼뽀네 역시 나름 선량한 사람이니 절대로 선생님을 건드리지 않는다. 왕조시대의 젊은 날을 보냈던 노인이라서 그런지 공산당을 싫어하고 구왕씨를 찬양하지만 빼뽀네조차 그녀에게 해코지할 생각은 추호도 못한다. 오히려 임종을 앞두고 빼뽀네에게 내 놈들이고 광전하와 자식들을 내 조그만 섬에 유배시켜 굶어 죽게 만들었잖아 하며 호통을 쳐 빼뽀네가 쩔쩔매다가 돈 까밀로가 그녀를 말렸을 정도. 하지만 나중에 돈 까밀로가 공산당 이웃패한 국왕일카가 굶어 죽었다는 건헛소문이에요.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라며 진실을 설명하자 이내 부드러운 태도로 돌아온다. 빼뽀네에게 자신의 사오신 변잡기의 정리를 부탁하고 좀 더 공부를 하거라라고 자신의 책들을 물려주고 내가 공산주의자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실 게다라는 유언을 남긴 뒤 잠자듯이 조용히 숨을 거둔다. 하지만 자신에 관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의 깃발을 덮어달라는 유언을 남겨서 마을 사람들을 고민에 빠뜨린다. 이탈리아 공화국이 수립된 지 옛날인데 구왕실의 깃발을 사용하는 건 곤란하기 때문. 마을의 모든 정당 대표들과 지역 유지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공화국을 위해 싸운 민주주의 애국자들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위이다. 왕실 깃발을 장례식에 쓰는 것은 오히려 크리스티나 선생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그 빼뽀네가 고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박바구겨서 그대로 실행하게 된다. 빼뽀네가 군주제라면 학을 때는 공산당원이란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점. 이때 빼뽀네의 대사는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상도 사상이지만 나는 고인의 뜻을 더 존중하겠다. 사실상 전쟁 과극한 좌우 사상이 대립에도 때때로 티격태격할지언정 증오의 논리에 끝까지 매몰되지 않는 인간적인 끈끈함이라는 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를 인상 깊게 보여주는 에피소드이다. 어느 나라 공산주의자들도 이런 걸 배워야 한다. 이유관은 유언대로 왕실기가 덮인 채 목에 공산주의자를 나타내는 빨간 스카프를 두른 빼뽀네와 당원들이 메고 간다. 특히 이 에피소드가 의미심장한 것은
본 문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설명되어 있듯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단순히 폐위된 왕이 아니라 좌파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누르기 위해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기까지 한 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차 대전패 전 무렵에는 무솔리니를 해임하는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면서 작살나고 있는 북부를 내버려 두고 안전한 최남부로 피신하였고, 또 그러면서도 무솔리니가 얻어준 알바니아 왕위와 에티오피아 황제위는 내놓지 못하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등 나쁜 직과지질한 짓을 가지가지 골라가면서 했던 왕이었다. 즉 마을의 정당 대표들이 주장한 공화국을 위해 싸운 민주주의 애국자들의 이름에 먹칠하는 행위이다라 거나왕실 깃발을 장례식에 쓰는 것은 오히려 크리스티나 선생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다라는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며, 특히 탄압을 감내하며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과 맞서 싸운 것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던 이탈리아 공산당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단지 왕정시대에 성장하여 젊은 날을 보낸 크리스티나 선생님의 세대에게는 그렇더라도 존경해야 할 우리의 국왕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뿐이다. 결국 빼포네와 공산당원들이 비토리오의 마누엘레 3세와 이탈리아 왕국의 깃발을 덮은 관을 운구한 것은 내가 공산주의자라도 하느님은 너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크리스티나의 유언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판단하여 선택하지 않고 상대에게 조건 없고, 사실 당대 작가가 각 사건과 에피소드의 정치적 맥락을 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현대의 한국인 독자가 50년대, 60년대 이탈리아 사회의 분위기에 익숙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본작의 경우 의미심장하고 묵직한 정치적 의미를 가진 일화가 상당히 많다. 이 일화 역시 단순히 사상은 사상이지만 고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보다 좀 더 묵직한 상대를 판단하여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는 버리기보다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몇 년 뒤 식목일의 학교의 기념 식수를 심는 자리에서도 빼보내는 스승에 대한 존경심 과애특함을 가득 담은 연설을 한다. 지금 나에게는 선생님이 예전 그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어린 나를 꾸짖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지금은 볼 수 없는 학우들의 모습도 선명히 볼 수 있다. 언젠 가세상을 뜨면 다른 이들처럼 선생님 앞에 서겠지만 천하의 말썽쟁이였던 나를 더 이상 학생으로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아 두렵다. 이토록 돈 까밀로와 빼뽀네에겐 소중한 사람이면서 그들의 길을 밝혀주는 멘토와 같은 존재. 6. 마리오 파렐리. 읍내의 진료소에 새로운 젊은 의사로 의료에 힘쓰겠다는 열정이 있다. 진료소의 의료 장비가 낙후되어 치료가 힘들다며 그 빼뽀네에게 100만 리라의 새 의료 장비를 위한 견적서를 보여주며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거절당했다. 이가 아파이를 뽑아달라고 찾아온 빼뽀네에게 이를 뽑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라며 치과에 가라고 해 이를 뽑는 걸 거절, 이후 다시 찾아온 빼뽀네가 치과에서 땜질해온 이를 보여주자 제법 잘 되었다고 말하는 게 일품이다. 빼뽀네가 이전의 견적서에서 다시 뺄 건 빼고 정산해보라 하자 112만 리라의 견적서를 보여주며 침착하게 전에 빠진 게 있어서 그렇다라며 대응하는 장면 또한 일품이다. 하지만 젊은 나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주지 않고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된다. 이후 부유하지만 구두쇠인 델피오 노인 때문에 노인의 며느리가 중병에 걸려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꼴을 보고 고심하였다. 그러다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밀라노에 있는 스승인의 대교수에게 전화로 지도를 받아 감여 수술을 성공시키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한다. 이 일로 스승에게 인정을 받아서 밀라노의 스승 곁으로 떠나려 했으나 돈 까밀로가 100만 리라를 내게 했으니 계속 있어주시지요. 라고 부탁하자 계속 마을에 남게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읍장의 이빨을 주저없이 확 뽑아버리겠다. 고말하며 마음고생을 씻게 된다. 7. 델피오 가족. 마리오 파렐리 에피소드 등장인물. 희대의 수전노인 델피오 노인과 과부인 며느리 마리아, 손자 체사리노가 주역이다. 델피오 노인은 겉으론 소장농이나 실제론 재력가인데 상당한 구두쇠로 악명이 높아 며느리 마리아가 병으로 죽어가는데도 돈을 내지 않으려 하고 만일 병원에 가면 손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내 쫓겠다라 고겁박하며 흘러대 아들을 걱정하는 마리아가 차라리 죽기를 기다리겠다 할 정도이다. 이 때문에 빼뽀네와 돈 까밀로는 델피오를 매우 싫어하며 체사리노가 다급하게 알려서야 수술을 해야 한다 권유할 정도라고 한다.
문제는 얼마나 수전노인지 돈 까밀로가 그의 목을 분질러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돈을 한 푼도 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를 죽게 만들 정도라고. 문제는 손자 채 살인호도 못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말이 거칠고 모든 일을 돈과 결부짓는 수전노 성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에피소드 후반 에마리아는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병이 악화되어 채 살인호가 어머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의사 마리오는 서둘러 밀라노의 스승에게 연락을 하면서 수술을 집도해 마리아를 살린다. 다만 델피오가 워낙 위선적 행동을 자주 하는 바람에 두 주인공은 델피오 노인을 믿지를 못하는 듯. 8. 도세띠 백작 부부. 마을이도로 공사 에피소드에 등장한다. 공사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빼보네가 사실상 사문화된 일명 68년 법규를 끌고 와서 세금을 안 내는 돈까밀로와 귀족 인사들을 꼴탕 먹이려 했다. 빼보네 입장에선 설마 신부앤드 귀족 체면에 세금 내고 말지 직접 삽들고 일하러 나오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돈까밀로와 함께 정말로 작업복 차림으로 일하러 나왔다. 게다가 백작 부부는 삽 수준이 아니라 아들, 딸들과 함께 트랙터를 직접 몰고 나타났다. 여자는 노동력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라며 말리는 빼뽀네에게 부인은 당신네 공산주의자들이 찬양하는 소련에선 여자들이 벽돌공, 환경미화원 같은 일도 한다던데요? 라며 당차게 반박을 한다. 빼뽀네는 차마 백작 부인에게 일을 시킬 순 없었는지 노동력 징발된 셈 칠 테니까 댁으로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말하며 유야무야 시킨다. 물론 돈까밀로에겐 진짜로 일을 시켰다. 9. 알프레도. 덩치가 크고 힘도 센 아내 마이너스 잔나에게 항상 맡고 다니는 약골 공처가 돈 까밀로에게 도움을 청해서 돈 까밀로가 그의 아내에게 남편을 좀 아껴주시지요. 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을 정도이다. 빼뽀네와 친구이지만 한때 파시스트 당원으로 활동해서 빼뽀네와 사이가 멀어졌는데 알고 보니 파시스트로 활동한 것은 아내 때문이었다. 아내는 정치 운동을 두려워해서 정치 집회에 가야 한다는 핑계를 댄다거나 당원제복을 입고 있으면 자신에게 손을 떼지 못하기 때문. 빼뽀네도 사정을 들은 뒤 이를 이해해 주고 알프레도를 공산당에 입당시켜줘서 알프레도는 공산당원 배지를 달고 아내의 폭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10. 잔나. 알프레도의 아내. 상당한 거구에다 힘도 센 여성으로 걸핏하면 약골 남편 알프레도를 상습적으로 폭행한다. 이 탓에 한 번은 남편이 돈 까밀로에게 하소연하였지만 돈 까밀로의 충고를 들은 척도 않고 돈 까밀로에게 일렀단 이유로 남편을 더욱 심하게 폭행한다. 다만 약점이 있다면 정치 운동에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남편이 당원으로 있거나 집회에 가는 핑계 반대 독업에 찔려 손을 뗄 생각조차 못하기 때문. 이 탓에 빼뽀네가 한동안 파시스트로 활동한 알프레도와 잠시 의절하나 나중에 사정을 듣고 공산당에 입당시켜 주어서 알프레도를 두 번 다시 건드리지 못하게 되었다. 11. 자유당 간부. 공산당과 대립관계인 이탈리아 자유당이 바사 마을에서 연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잔뜩 긴장한 빼뽀네 일당 앞에 등장한 신사 간부다. 마을 공산당원들은 수십 명이 우르르 와서 깽판 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바사 마을에 온 사람은 연설하러 온 작고 깡마른 샌님 스타일의 간부 한 명이고자 빼뽀네는 공산당 소굴인 이곳에 혼자 오다니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라고 생각하며 황당해했다. 하지만 전혀 긴장하지 않고 공산당원 2,000명이 형성한 붉은 물결 앞에서 침착하게 연설을 진행하는 간부에게 결국 빼뽀네는 감명을 받아 소리를 질러 연설을 방해하는 자에게 걸쭉하게 욕설을 해서 그만두게 하는가 하면 연설하는 와중에 자유당 간부가 토마토를 맞자 빼뽀네 자신이 빨치산 시절 때부터 쓰던 스카프를 풀어서 닦으라고 주고 연설이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친절하게 대해준다. 심지어 묵을 곳이 없다고 해서 돈 까밀로가 성당으로 데려가려 하자 자기가 손님으로 모시겠다고 나서기까지 했다. 이 사람이 보기와 달리 배포가 크고 생각이 깊이도 깊은 편이라 빼뽀네가 자신의 차로 태워주면서 논쟁을 벌임에도 밀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 빼뽀네가 마음에 들어 한다. 자유당 의세가 그렇게 크지 않아 연설을 들으러 온 자유당원이 20명 고작임에도 당황하지 않고 연설을 깔끔히 끝맺음한다. 연설을 마치고 돈 까밀로가 튀어나와 이 간부를 보고 당신네 자유당은 자유주의가 지나쳐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까지 인정하는 몹쓸 사람들이 아니냐고 따지자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공산당의 구미에 맞아서
빼보내는 선생과 나는 반종교 측면에서 충분히 같은 편이 될 수 있겠다며 기뻐한다. 그리곳에 사람이 뭔가 논쟁을 할 분위기로 보이지만 술집에서 사이좋게 술잔을 나누며 훈훈하게 끝난다. 여기까지 신부님 우리 신부님 3부였습니다. 4부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